앓던 모든 것. 열재주 가졌다고 뻑이다가 저녁 창거리도 못 건질 놈. 박술래가 물속에 태 하고 침을 뱉으며 말한다. 보나마나 남편 애기다. 뭐 배운 게 많다며. 연병 많이 배우면 손바닥에 털이라도 나나? 물 한 자도 지 손으로 못 떠먹고. 박술래가 갑자기 떠올랐다는 듯 내 어깨를 치며 말한다. 성님도 많이 배웠다며. 예전에 책도 몇 권 냈었다고 한숙자가 그러던데. 바시오를 좋아했다. 벨리리도 전생 같은 일들, 사고로 아버지가 죽고 연달아 어머니도 죽고 그 뒤 2년간 내가 큰 병치레를 하는 사이 각별한 문우가 죽었다. 그런 것들이 문학의 원동력이 된다는 이들도 있지만 내 경우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러지 못했다. 내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박술래는 제자리 걸음을 하며 중얼거린다. 문학 병자는 불치병 한자나 진배 없어. 천인 공로할 짓거리를 잔뜩 해놓고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용서 안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혼자 전부 용서해버려. 강사가 호루라기를 불며 손짓하자 풀 안에 흩어져 있던 회원들이 이도시 스피커 쪽으로 모여든다. 회원들이 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본격적인 수업 전에 몸을 푸는 시간인데 10분 정도 물속을 천천히 걸으며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평범한 아파트 단지의 스포츠 센터 수영장이어서 오전 회원들은 대부분 주부들이다. 더군다나 아쿠아 로빅 수업은 60줄이 넘는 여자들뿐. 젊은 사람들은 자유 수영을 즐기는 분위기다. 어이 박술래가 늦게 도착한 회원들을 향해 요란스레 손을 흔든다. 박술래는 올해 72이다. 우리 반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데 간혹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물속에 침을 뱉는다. 수업 중에 물속에서 손을 잡고 다들 오른쪽으로 걸을 때도 홀로 왼쪽으로 걷는다. 별나다고나 할까? 나는 가끔 박술래와 밥을 먹는다. 뉴스 봤어? 안현자가 다가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묻는다. 봤지. 우리 동네가 뉴스에 다 나오고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용의자가 젊은 남자라지. 박술래가 고개를 끄덕이자 조금덕이 끼어든다. 시체 허리가 돌아가 버렸다네. 택시 기사라던데. 택시는 산 밑에서 발견됐고. 한숙자가 자신의 목을 가리키며 말했다. 금목걸이만 없어진 노인들 시체도 찾았다고 하지 않았어? 다 같은 놈이 한 짓이래. 블랙박스인가에 전부 나왔대. 천종숙의 말에 박술래가 나를 보며 묻는다. 성리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다. 정말 무서운 건 박술래가 일주일에 7일을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에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녁은 드셨어요? 라고 묻는 것이다. 50년 넘게 시간이 몇 시든 간에 박술래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남편의 식사를 차렸다. 문학병자라고 욕하면서도 더 맛있는 밥 해주려고 한갑 넘어 한식, 준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땄다. 뉴스에 살이 붙어 이야기가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지는데 강사가 음악 소리를 키우고 구호와 함께 동작을 시작한다. 허리며 허벅지에 군살이 오는 40대 강사가 반짝이는 타이즈를 신고 신나게 춤춘다.
회원들도 힘껏 흥이 올라 강사의 동작을 따라하기 시작한다. 말 그대로 하이텐션이다. 박술래를 따라 등록하고 첫 수업을 듣던 날은 동작을 따라하며 천형을 받는 기분이었지만 이제는 나도 그럭저럭 분위기를 맞춘다. 20분쯤 지났을까? 에어로빅도 체주도 춤도 아닌 동작들이 연달아 이어지며 숨이 차오른다. 대열에서 벗어나 천천히 물살을 가로질러 내인 끝으로 향한다. 아무에게나 기대고 싶은 만큼 온몸이 나른해진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잠든 적이 언제였더라. 물속인데도 비덕거리는 피부를 쓸어내리며 헤아려 본다. 한사코 73이다. 수영모를 반쯤 벗고 수영장 벽에 허리를 기댄 채 천천히 숨을 고른다. 자꾸만 떠오르는 상념들을 쓸어 담으며 윤호가 자주 헤엄쳤던 내인 쪽을 물그러미 바라본다. 윤호는 요즘 수영장에 나오지 않는다. 집에서 매일 보는데도 허전한 기분이다. 인간이 머물다 간 자리가 그토록 상처일 수 있음에 놀란다. 윤호를 처음 본 건 한 달 전이었다. 한창 아쿠아로빅 수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내인 쪽으로 다가왔다. 나도 모르게 내인 끝에 선 청년의 몸을 따라 고개를 쭉 뽑았다. 강사가 호루라기를 연달아 부른데도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다. 인간의 몸이 있었다. 인간의 몸이 직립해 있었다. 간결하고 담백하기 그지없는 구차함과 변잡함을 죄다 걷어버리고 뼈처럼 서 있는 몸. 한없이 헐벗고 가여웠다. 청년이 스트레칭하듯 두 팔을 뻗었다. 그 모습이 청각을 자극했다. 누군가 끝이 뾰족한 HB 연필로 쓱 하고 올려 그은 선 같았다. 나는 목이 꺾이도록 청년을 올려다 보았다. 청년도 나를 내려다 보았다. 그 눈이 청년을 해임한 듯 반지르르 윤이 났다. 물의 함도 잊은 채 청년의 눈을 빤히 바라보는데 청년의 입이 벌어지고 목을 떼가 떨렸다. 벽에 기대고 있었는데도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청년은 짖었다. 정확히 말에 개처럼 짖었다. 내가 뭐라 말을 건네려 하자 청년이 한급히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물방울이 튀고 축축하고 청량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잠시 이해가 되지 않아 출렁이 있는 수면 위를 바라보다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커다란 머리카락을 보고는 이내 고개를 돌렸다. 사정이 있나 보구나. 어떤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이유가 청년에게도 있는 듯 했다. 다시 수영모의 매무새를 바로 잡았다. 동그랗게 온을 만들고 구호를 외치며 돌고 있는 회원들 쪽으로 몸을 돌리려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며 저절로 무릎이 꺾였다.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물소가 물 밖을 몇 차례 오르내렸을 때 누군가가 겨드랑이를 들어 올렸다. 얼핏 흰 몸을 본 것 같았다. 그날 처음 윤호가 내 집에 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실 마루에 대자로 눕는다. 양발부터 벗고 한숨 돌리려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누운 채로 고개만 돌리자 윤호가 운동화를 벗으며 종이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나는 새 미라를 관찰하듯 미간을 모은다. 목과 머리를 구분 짓는 파르스름한 이빨 자국과 머리를 숙이며 수직으로 펼쳐지는 까만 앞머리, 그 아래 가려진 홀겹으로 긴 눈과 고개를 돌릴 때마다 두드러지는 귀 뒤에서 쇄골까지 뻗어나간 이름 모를 근육선을 가만히 응시한다.
아무리 응시해도 윤호는 눈치채지 못한다. 식탁으로 향한 윤호가 들고 온 종이 봉투를 열며 말한다. 친구가 말차를 줬어요. 윤호가 내 집에 온 첫날도 우리는 말차를 마시며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다. 먼저 이름을 붙인 윤호는 자신의 나이가 21살이고 문예 창작과를 휴학한 뒤 작사 공부를 하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자취방을 나와 한동안 친구 집을 전전했고 이제 다시 지낼 곳을 알아봐야 하는데 아마도 고시원으로 가게 될 것 같다며 한숨에 말한 윤호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지막히 중얼거렸다. 남들이 말하는 성숙함이라는 감정에 있어 저는 빈곤층이나 다름없어요. 윤호 말에 아마도 나는 졸부쯤 되려나 하고 속으로 헤아렸다. 윤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직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가 안 됐어요. 세상은 안도 밖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별말 없이 차를 마셨다. 하나뿐인 찻잔을 윤호에게 주어서 손잡이 없는 유리컵에 담긴 뜨거운 차를 마시느라 조용히 애를 먹었다. 윤호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듯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싹 베어도 비린내도 안 날 것처럼 눈빛이 생생했다.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매미떼가 우는 나무 밑에서 윤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매미 소리에 귀가 먹은 채 나는 저 눈을 마주하고 싶었다. 온종일 마주하고 싶었다. 윤호가 두 손으로 머그컵을 쥐며 조심스레 입을 뗐다. 일종의 가위 눌림 같은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압박감에 사로잡히고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저절로 짖게 돼요. 개처럼 짖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워주면 좋을 텐데요. 윤호가 입은 낡은 티셔츠는 옷감의 의지를 상실한 채 죽은 가죽처럼 어깨에 늘어져 있었다. 가벼운 지병을 안고 태어난 사람 마냥 윤호의 어깨는 쓸쓸히 좁고 낮았다. 여전히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자 윤호는 손거스러미를 만지작거리며 뜯어내기 반복했다. 복숭아 꽃잎으로 덮어주고 싶은 손이었다. 윤호가 찻잔을 내려놓고는 곁에 있던 배낭을 집어들며 제자리에서 일어났다. 차 잘 마셨습니다. 윤호가 한갑에 낳은 딸을 바라보듯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간신히 말해버렸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괜찮아? 말을 꺼내는 순간 귓가에 이번 생의 업보가 더해지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윤호가 머뭇머뭇 물었다. 진짜요? 갑자기 지져도 괜찮으시겠어요? 생활비도 아주 조금밖에 드릴 수 없는데도요? 나는 질문이 무엇이든 고개를 끄덕거리며 생명의 은인이니까 하고 대꾸했다. 잠시 고민하던 윤호가 터무니없이 환하게 웃으며 배낭을 내려놓았다. 윤호가 차를 더 마시지 않겠느냐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작사한 가사들을 들려주었다. 주로 저염식과 명상, 상실에 관한 가사였다. 병에 대한 생각이 깊은가 보다고 생각했다. 윤호가 주전자에 물을 받고 찻가루를 덜었다. 먹선이 휘어지듯 윤호의 팔이 가냘프게 운동했다. 언제일지 몰라도 죽는 날 마지막으로 봤으면 싶은 전경이었다. 그날처럼 물을 끓이는 윤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윤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호가 나를 보며 고개짓을 하고는 전화를 받았다. 영상통화인 것 같았다. 윤호가 인사말을 하기도 전에 상대방의 목소리가 쏟아지듯 흘러나왔다. 소네트를 읊조리면서 여자들을 목졸라 죽이는 셰익스피어형 연애 살인범 어때? 아니면 테레스 라갱?
로맨틱 코미디 버전. 그건 안전 나라서 주인공과 거리를 유지할 수가 없겠지. 뭐 안전하니까 도무지 묘사가 필요 없는 거 말이야. 아, 왠지 종막인 것 같아. 언제까지 내가 쓴 걸 읽을 때마다 수치를 느껴야 해? 낭만과 수치의 미묘한 경계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웃, 증오자이자 명예 시민인 사람의 이야기는 어때? 이중 오염이라고 해야 되나? 야, 너 아직도 갑자기 짖냐? 개소리 내냐고. 음악계 종사를 희망하고 온이를 모르는 정신병을 앓고 있다. 완전 힙스터네. 갑자기 타로 밀크티 먹고 싶다. 타피오카 넣어서 당도 100으로. 야, 너 나랑 내일 공차 갈래? 윤호는 차 준비를 하면서 하는 애매한 소리로 대답을 했다. 윤호가 전화한 상대를 좋아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았다. 윤호는 가부좌를 하고 앉아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소동과 고모라 같은 통화 내용의 윤호의 얼굴은 그지없이 충만했다. 윤호는 몇 명의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을까? 윤호를 만난 뒤 헤어짐에 대한 상념이 더욱 커졌다. 지난달 헤어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윤호가 만나고 세상 그 상실이 수시로 기억난다. 73이란 21의 3배 반이 되는 수다. 21라 겨우 20 그리고 겨우 하나란 말이지. 휴대폰에서 쏟아지는 언어 설사를 들으며 나는 아무렇게나 말린 옷가지처럼 애로웠다. 문학병이라는 게 불치병이야? 한번 들면 평생 낫지를 않아? 마늘장아찌가 생마늘로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야? 박술래는 강사의 동작을 간신히 따라하면서 웃음소리에 질세라 큰 소리로 붕괴한다. 카프카인지 뭔지 그 책이 우리 집에 100권이야. 100권. 똑같은 책을 왜 100권이나 사냐니까. 그 책의 가치는 130만 원인데 13,000원에 팔기 때문에 100권을 사야 한대. 그렇게 지 방귀 같은 소리나 싸지르는 놈이야. 망령 나기 전에 지가 안 날 놈이라니까. 내 덕에 입성이나 하고 살았지. 내가 부지런하지 않았으면 뒷산의 잡초들이 우리 집 구들장을 뚫었을 거야. 언젠가 박술래 집에 놀러 갔다가 장독 뚜껑이에 누름돌 대신 험한 멜빌의 모비딕이 올려진 걸 본 적이 있다. 박술래에게 책이란 무게와 크기와 그 쓰임새가 결정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박술래가 좋았다. 우리 첫째가 자방자방 걸을 때니까 결혼하고 2년째인지 아마 전기도 안 들어오는 살림살이지만 문학병자 밥상만큼은 기이한 거 다 가져다가 차렸거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꼬들빼기랑 병어조림, 꼬막 무침에 수육, 약식까지 빈틈이 안 보이게 상을 채워서 아랫도리가 후들거리게 가져다 줬는데 한 삭도 안 먹겠다는 거요. 얼마나 애가 타던지. 책상 앞에서 그림처럼 꼼짝 안 한 게 이틀째였거든. 그래서 내가 숟가락을 억지로 쥐어주면서 드시고 또 쓰시면 되지요 하고 밥상 앞으로 데려오려 애를 썼더니 말이 많다고 밥상을 던져버려. 마당으로 쏟아진 음식을 걔가 먹으려고 뛰어오는 걸 내가 쓸어 담고 주워 담아 씻어 먹었어. 배부르고 좋대. 그리고 울면서 또 밥상을 차렸어. 내가 울거 말거 문학병자는 밤새 등짝불을 켜놓고 쓰고 또 쓰고
그리고 아침이면 콧구멍이 새카매져서 폐약을 부려대고, 그런데도 그 사람이랑 사는 게 재미있었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었어. 성님, 나는 아무리 서러워도 나를 욕하진 않아이. 욕이 아까워서. 예전 일들이 떠오른다. 기가 끼래 주운 다시마 한 봉지로 이틀을 버티며 시를 썼던 여름밤, 모나미 볼펜의 명상적인 색감, 책상 이 관찰자처럼 나를 지켜보던 스탠드 에임이나 기울기, 온고지를 향한 결코 문드러지지 않는 편에 첫 책을 부여잡고 손과 발에 느껴지던 온기, 갓 태어난 송아지를 쓰다듬듯 표지를 쓸어내리던 마음, 언제나 말할 준비가 되어 있던 입술의 물기, 하지만 내내 참았다가 하루치의 말을 모두 기계로 파내 버리던 저녁. 성님, 수업 끝나고 앞을 먹으러 갈까? 박술래가 지친 듯 숨을 헛떡이며 묻는다. 박술래는 앞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일을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는 것, 그게 박술래의 인생 철학이다. 50살 때까지는 캐치볼을 좋아해서 막내 아들과 매일 1시간씩 공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이 가정 부인이 황당하게 무슨 야구냐고 나무라듯 참견할 때도 박술래는 꿋꿋이 매일 야구를 했다. 강사가 아무리 동작에 포즈를 취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작이다. 다리는 모으고 두 팔은 벌린 채 수직으로 서서 물속을 들여다본다. 어린 시절 강하구에서 물고기를 잡다 문득 이렇게 서서 하염없이 물속을 들여다봤다. 좋아하면 보란 듯이 홀려버렸다. 어머니는 밀물이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허리까지 잠겨 물속으로 들여다보는 나를 몇 번이나 꺼내왔다고 했다. 타고난 성정이 습성인 것 같다며 너무 적고 눅눅하며 이내 스스로 찢어지거나 뭉개져 버리고 다른 것들이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고 근심이 많으셨다. 어제 윤호가 자는 사이 윤호 휴대폰을 가져와 이것저것 살펴보았다. 제 의식도 없이 문자 메시지를 내키는 대로 골라 읽었다. 너냐? 아니. 송지는? 하루 종일 울다 미련사 했음. 사귀었냐? 서로 속눈썹 떼어주는 사이? 존나 쓸데있다 해. 무슨 말들을 주고받는 건지 뉘앙스조차 기미조차 알 수 없었다. 한참을 들여다보자 글자 모양마저 낯설어 보였다. 그런데도 입술을 움직여가며 반복해서 읽었다. 나중엔 입을 다물어도 음의 울림이 혀 이에서 뱅뱅 돌았다. 존나 쓸데있다에 중얼거리며 수영장 천장을 올려다본다. 유리 천장을 뚫고 햇볕이 수면 위로 떨어지면 뿌옇게 부서진다. 애야 여전하구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린다. 집 근처 카페는 주인 여자가 의욕 없이 보이는 게 마음에 든다. 주문 받을 때 이해에는 좀처럼 말을 걸지 않고 창밖을 보며 라디오만 듣는다. 주파수는 언제나 같다. 오전에는 클래식이, 오후에는 민요가, 저녁에 제3 세계 음악이 나온다. 아쿠아 루비. 수업이 있는 날은 카페에서 박술래와 아플을 먹으며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다. 동네 흉흉하게 연쇄살인법이란 놈은 왜 안 잡히는 거야? 주문을 마친 박술래가 느닷없이 성질을 내며 의자를 끌어다 앉는다. 어떤 의견을 가지려다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인다. 박술래가 무슨 말이라도 있는지 자꾸 내 눈치를 본다. 나는 앞으로 굽는 주인 여자의 움직임만 지켜볼 뿐이다.
어쩐지 조바심이 난다. 윤호가 집에 들어와 있을 것만 같다. 성님,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와플이 나왔는데도 박술래가 허겁지겁 달려들지 않고 염려스러운 표정이다. 성님네 집에 젊은 남자 있다며? 불경스러운 말이라도 하는 듯 눈을 내리깐 박술래 때문에 웃음이 나와 괜한 헛기침을 하고 대답한다. 대학생이라는데 휴학 중이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수라는 거구먼. 요즘엔 누굴 만날 때 말고는 명상하고 산책만 해. 자영업자는 몸 관리가 중요하다고. 백수 주제에 무슨 자영업자야. 사생활의 질을 잘 꾸려가는 것도 중요하지. 백수놈한테 공적인 생활이 있긴 있어? 실패하려면 차라리 대단한 것을 하다시피 하겠다고 열심히 구상 중이야. 더 이상의 추궁이 소용없다고 생각했는지 박술래가 자세를 고쳐 앉고 내 손을 힘주어 잡는다. 성님, 요즘 뉴스도 그렇고 아무나 집에 들이는 거 아니야. 그놈 가방 속에 칼이라도 숨겨두었는지 어떻게 알아? 성님이 평생 혼자만 살아서 순박한 건 이해하는데 설사 그 백수놈이 해괴한 놈이어서 성님한테 분발한다고 해도 그건 나무 둥치를 껴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왜 두 팔로 감싸 안아도 손이 안 닿는 큰 둥치 있잖아. 오래오래 싹을 틔우고 비를 맞고 꽃방울을 터뜨리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근방에 떨어뜨려 다시 그걸 양분 삼아 한 뼘 자라고 몇 번이나 기억할 수 없을 만큼의 시간을 보낸 뒤 그 속에 어떤 흔들림도 알맹이도 다 빠져나간 둥치, 그런 걸 가만히 껴안고 있으면 누구나 아득해지면서 일단은 머물고 싶어지거든. 문학병자 남편이라 살더니 덩달아 문학병자가 된 모양이다. 나는 일부러 박술래의 얼굴을 빤히 보며 물었다. 왜? 미련사라도 할까봐? 그게 무슨 말이야. 서로 속눈썹 떼어주는 사이일 뿐이야. 황당해하는 박술래 얼굴 대신 벽에 걸린 액자에 눈길을 준다. 색연필로 그린 작은 그림들이 더해진 시가 제목도 없이 가지런한 글씨로 쓰여져 있다. 나는 그 애만 보면 무조건 놀린다. 아니면 무조건 때린다. 그러면 그 애도 나를 때린다. 그때는 아프지가 않다. 홍승기 장곡 초등학교 5학년. 아, 그랴. 안 아프지, 안 아파. 한김이 식어버린 눅눅해진 앞을 내려다보며 나는 얼굴도 모르는 초등학생에게 대꾸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근처 상가 화장실에 들러 머리 매무새를 만지고 얼굴에 로션을 새로 바른다. 립스틱을 손끝에 찍어 입술에 최대한 옅게 두드려 바른다. 또래 중에 제일 빨리 화장을 시작한 조숙과 중학생처럼 거울을 보며 웃는다. 나만 알아볼 칠보 단장에 열과 성을 다한다. 건강을 지키고 이염을 피하는 것, 목욕물 온도와 커피의 농도 정도로 관심을 제한할 것. 박술래가 당부했던 말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웃는다. 40이 넘은 뒤부터 나는 언제나 사라질 채비를 해왔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태어나서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집으로 향하며 생각한다. 빈 항도, 통조림 깡통이 매달린 연통 아래 동그랗게 몸을 말고 윤호와 반나절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가구 하나 없는 작은 방, 차가운 보리차가 가득한 물 주전자 하나와 유리컵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윤호와 마주 보며 앉아 있고 싶다. 가을비가 내린 땅이 축축하다. 젖은 흙냄새가 좋다. 내가 죽은 건가? 땅속은 되게 축축하니까 죽고 나면 흙냄새를 실컷 맡을 수 있겠지. 서둘러 걷는다. 나는 늙어서 시간이 없다. 현관문이 열려 있어 놀래 주려고 살금살금 들어서는데 윤호는 누워서 통화 중이었다. 내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어가며 대답에 열심이다. 발꿈치를 들고 윤호 곁으로 다가간다. 휴대폰 스피커에서 에이 그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교수 입에서 섭섭하다는 말 나오면 종망. 고개 숙이고 같이 소주 마시면서 내가 로 시작되는 말 2시간 동안 들어주다가 택시 잡아주고 문까지 닫아줘야 되는 거임. 괜찮아. 나는 아직도 나만 바라보니까 칭찬 받고 싶어서 그랬어. 야, 나 뭔가 병적인 걸 격정적인 서정성으로 가리려고 하고 있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이 재능 없는 사람이 재능 있는 줄 알고 애쓰는 걸 곁에서 지켜보는 일이래. 너 그래? 나 볼 때 그러냐고. 야, 쌍 알바 가기 싫다. 자가금 안 되면 등록금 만들어야 되는데. 야, 나 친환경 싫어. 힐링 싫어. 인문학적 사고 존나 싫어. 괜한 죄의식 느끼게. 수지는 이민호랑 사귄다고 영국서 찍힌 파파라치 컷 떴던데. 수지 몰라? 국민 첫사랑 수지. 진심 작사한다는 애가 그것도 모르냐? 너 그러니까 자꾸 짓는 거야. 다른 사람들 사는 것도 좀 보고 그래라. 여튼 나 사실 수지 남친 생긴 건 별로 안 부럽거든. 근데 카메라 보고 피자 맛있게 먹고 돈 받는 건 존나 부럽다. 18. 이건 씨발도 아닌 18이야. 짜장면 30초 만에 먹고 크림빵 2개 먹고 싶어. 누룽지 게 쩌는 돌솥 비빔밥 먹고 싶어. 얼굴이 궁금해 휴대폰 화면을 살폈지만 무슨 영문인지 잔뜩 구겨진 생수병만 비춰질 뿐이다. 전화가 끊겼는데도 윤호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물끄러미 검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생수병만 비출 거면 영상통화를 왜 해? 놀란 윤호가 상체를 벌떡 일으킨다. 공짜거든요. 페이스타임이라고. 공짜가 그게. 내 할머니도 지마께서 페이스타임 하나 주문해 드릴까요? 그게 돼? 그럼요. 그것만 있으면 할머니랑도 언제든 얼굴 보고 통화할 수 있어요. 역시 젊은 사람이 낫다. 나는 조용히 감탄한다. 농담이에요. 어떻게 페이스타임을 지마켓에서 주문해요? 그거 애플 제품 사용자끼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통화인데요. 할머니도 쓰고 싶으시면 일단은. 농담이었구나. 윤호의 설명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언젠가 윤호가 욕실에서 나오는 걸 본 적이 있다. 내가 잠든 줄 알았는지 문을 연 채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부스럼도 없이 깨끗하게 아담하고 예쁘장한 엉덩이였다. 그때만큼 윤호가 멀게 느껴졌다. 할머니, 삶은 기쁜 건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을 고민하는데 윤호가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며 말한다. 오늘 지하철에서 미친 듯이 짖었어요. 한참 적막하다 윤호가 다시 입을 연다. 막무가내로 아무에게나 기대서 잠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스레인지를 끄는 윤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올려다 본다. 무슨 말이라도 꺼내려는데 윤호가 또 묻는다. 할머니는 제가 나가도 하나도 안 허전하시겠죠? 찬물을 따르는 윤호를 바라보며 말차의 신에게 기도한다. 말차와 윤호를 성심껏 죽을 때까지 성심껏 부양하겠다고, 그러니 함께 있게 해달라고. 허전할 것까지는 없으시겠죠? 제가 뭐 얼마나. 지난번에 구워주신 그 생선이요, 박대, 그것도 있어요? 진짜 맛있던데. 허전하지 않을까? 나는 겨우 말한다. 그럴까요? 아닐까? 별것도 아닌 대화에 식은땀이 흐른다. 내 진심을 들키고 싶다. 내 거짓말을 들키고 싶다. 내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내색, 입이 쓰다. 그런 말이죠. 윤호가 찻잔을 내 앞에 내려놓고는 생각났다는 뜻 방으로 들어간다. 배낭을 손에 쥐고 나온 윤호가 싱글벙글 웃으며 말을 잇는다.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 집을 나가기 전에 미리 한번 나가보는 거. 윤호가 신발을 신고 문 밖으로 나간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집안 풍경이 윤기를 잃고 부해진다. 아무래도 일어나서 나가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 8월의 마지막 날 아스팔트 위로 소리 없이 보슬비가 내리는 것 같다. 물론 아스팔트는 나다.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이글거리는 검고 납작한 표피 위로 작디 작은 물방울들이 흩날린다. 미지근한 빗방울이 스치듯 살포시 내려앉을 때마다 살갗이 따끔거린다. 연기가 칙하고 쏟아오른다. 차라리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으면, 가감하게 바람과 함께 몰아쳐 주었으면, 마침내 적이 없는 그 빗방울들이 애가 타도록 끝끝내 스며들어가 흘러 브라질까지 닿을 때쯤 윤호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며 환하게 웃는다. 역시 아니죠. 웃으시니까 소년이 온다. 소년이라기보단 어린아이다. 허참, 이거 참. 차라리 저 배낭에 칼이라도 들었으면 좋으련만. 어쩔 수 없어. 나는 겨우 웃는다. 박술래 남편이 죽었다. 어제 남편이 아프다며 박술래가 전화를 하긴 했지만 전혀 예상 못한 일이었다. 박술래는 수업을 못 가겠다며 아침 일찍 나에게 전화를 했었다. 성님, 어제 아침에 말이야, 문학병자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여자가 싱글싱글 웃으며 걸어오는 거야. 문학병자가 저 여자는 뭐 좋은 일이라도 있나 보네 하기에 내가 대뜸 당신 같은 남자가 남편이었는데 그 남편이 오늘 죽었나 보네요 하고 대꾸했더니 문학병자가 역시 좋은 말이네 하는 거야. 요 며칠 글 쓴다고 얼마나 예민하게 구는지 내가 좀 부화가 났었거든. 근데 어젯밤에 문학병자가 진짜로 머리가 아프다고 내내 잠을 못 자는 거야. 나 아쿠아로빅 수업도 못 나가겠네. 같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근데 성님 기분이 이상해. 한절기라 아마도 감기 기운이 든 모양이라고 박술래를 다독였다.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했다. 느닷없는 죽음이었다. 이른 저녁을 먹다 부랴부랴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다. 아쿠아로빅 회원들은 내일 함께 온다고 해서 일단 먼저 가보려고 채비를 하는데 뻣뻣하게 굳은 내 얼굴이 걱정된다며 윤호가 따라 나섰다. 윤호와 함께 향을 꽂고 절을 하고
한참을 서성이다가 밖으로 나왔다. 주차장에 서서 휴대폰을 쥐고 그저 기다렸다. 박술래를 보지 못해서였다. 혼절해서 막내 아들이 수액을 마치러 갔다고 했다. 아침 바람이 제법 찼다. 옷깃을 여미는데 윤호가 휴대폰을 들고 주차장 뒤쪽으로 향한다. 주변이 고요해서 드문드문 윤호와 상대방 목소리가 들린다. 아니다. 내가 윤호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가고 있다. 걸음을 뗄 때마다 똑바로 누워 밤 고구마를 삼키는 것처럼 목구멍이 막혀온다. 오늘 도서관에서 무작정 쓰다가 생각했어. 차라리 저 책들 사이에서 태어날걸. 나는 왜 사람을 배워서 태어나 이토록 쓸쓸한 걸까? 오늘 단편 쓰면서 갑자기 수식하는 말들이 다 불필요하게 느껴져서 수식어 삼겹살을 모조리 걷어버리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꼭 필요한 말만 남기고 다 지우고 봤더니 노트북 모니터에 불이야, 사람 살려, 밖에 안 남았다. 안전 종막. 필사를 7권 하면 용이 나타나 내 소설로 바뀌어주면 좋겠다. 야, 근데 너 아직 그 할머니 집에 있어? 우와,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 너 설마 나보다도 생각이 없는 거냐? 터벅터벅 걸어 윤호에게서 멀어진다. 야트막한 산 아래 낙엽이 수북히 쌓여있다. 낙엽을 밟으며 산 쪽으로 자꾸 다가간다. 메마르고 버석거리는 것들이 끝도 없이 넓고 두텁게 흩어져 있다. 그 속에 섞여 내가 늙음의 주체가 아니라 그저 자연의 무한 영역에 일조하는 것뿐이라 생각한다. 한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꿈, 소화기능, 손통, 항울경, 입속의 씨, 피와 뼈, 주먹과 무릎.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낙엽 냄새가 짙다. 윤호의 몸을 뒤덮고 있는 이 제곱미터 피부, 몸에 쏟은 돌기, 모든 구멍을 떠올린다.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 죽고 싶다. 아니, 바닥까지 죽어 다시 살고 싶다. 지친 듯 낙엽 위에 눕는다. 어느새 전화를 끊고 다가온 윤호도 내 곁에 나란히 눕는다. 윤호도 나도 최후 자세는 같은 것이다. 이 낙엽도 나도 윤호도 바람에 짓이겨지고 비에 뭉개져서 흙과 함께 섞일 것이다. 처음으로 공평하다. 감긴 눈 안쪽의 어둠을 응시한다. 물기가 가신 건조한 선과 드문드문 끊어진 길 같은 그 어둠 사이로 어른거린다. 두텁거나 불길하기보다는 평화롭고 안락하다. 인생은 끝이 있어 참 다행이에요. 내 사정도 잊을 만큼 윤호의 표정이 쓸쓸하다. 순간 나는 진심으로 윤호를 응원하는 사람이 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손으로 만든 벽에 드리운 작은 새의 그림자처럼 다정하고 지극한 마음이 된다. 이왕 하는 거 작사를 좀 저돌적으로 해봐. 화장품 가게나 휴대폰 판매점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처럼 윤호가 터무니없이 환하게 웃는다. 이해주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미소. 병원을 다녀봐도 원인은 몰라요. 병명조차 병원마다 다 다르고 명랑하게 말하지만 눈꼬리에 수심이 깊다. 병에 굳이 이름을 붙여서 뭐하게? 이름 밝히면 좀 낫나? 윤호가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그러고는 손을 잡는다. 손바닥이 젖어 있어 따뜻하다. 내 손을 잡은 채로 윤호가 제 두 손을
자신을 가슴팍 위로 가져간다. 몇 가지 행동이 나를 순진한 곳으로 옮겨 놓는다.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에 짧은 가디건을 걸친 사람으로 두 손 가득 책을 들고 캠퍼스 계단을 오른다. 아직 더 배울 것이 남아있는 내가 된다. 윤호의 가슴이 고분고분 오르락 내리락 한다. 윤호가 내 쪽으로 비스듬히 상체를 기대며 물음표 모양으로 몸을 구부린다. 잠시 아찔했지만 부유하는 마음에 넓적한 돌멩이 하나를 차분히 올려놓으며 나는 간신히 입을 뗀다. 지금 하려는 거 하지 마. 지금 하려는 게 뭔데요? 모르는 척하지 마. 그러면 자주 가시는 카페에서 제대로 시작하면 어때요? 거기서 너랑 나랑 뭘 하는데?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예쁜 애기라도 나누죠. 예쁜 애기라는 건 또 뭐야? 나란히 누워 어쩔 수 없어 웃는다. 윤호가 집 나가기 시연을 한 다음 날 나는 옷걸이에 걸린 윤호의 티셔츠 하나를 훔쳤다. 잠들기 전 벽에 걸어두고 오래도록 응시했다. 티셔츠가 선생처럼 나를 내려다 보았다. 어제 윤호가 산책을 나갔을 때 나는 욕실 샤워기에 물을 틀어놓고 나와서 욕실 문 앞에 마치 방금 티셔츠를 벗어놓은 것처럼 연출해 놓았다. 티셔츠를 섬기는 심정을 윤호는 알까? 티셔츠 하나로 성찬을 차리는 마음을 너는 짐작이나 할까? 윤호의 머리칼로 향하려는 손을 간신히 배낭 쪽으로 뻗는다. 때가 다 반질반질한 촉감을 손끝으로 느끼다가 문득 박술래의 말을 떠올린다. 새삼 배낭이 무거워 보인다. 저기 배낭에 말이야. 칼이라도 들어있나? 윤호가 영문모를 얼굴을 되묻는다. 칼이요? 아니면 시체 토막 같은 거라도. 윤호가 힘없이 고개를 젓는다. 그런 건 아무나 들고 다니나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는 윤호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내 몸 밖에서 영원히 선회하는 청춘, 그림자를 판 사나이든가 무엇이든 팔아엎고 싶다고 생각한다. 윤호가 잡은 내 손을 허공에 힘껏 흔들며 웃는다. 거대한 건포도 같아요. 너는 작같다. 가혹하다고 생각하는데 윤호가 말한다. 저 아직 수총각이에요. 그게 어때서? 사람이 다 때가 있는 건데요. 분발하는 마음으로 묻는다. 어디에 반했나? 물끄러미 쳐다보는 윤호에게 다시 설명한다. 페이스타임 애인 말이야. 애인 아닌데? 방어적인 말투에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든다. 윤호가 어깨를 움직여 조금 거리를 둔다. 꿈에 대한 자세가요. 그리워하는 표정으로 윤호가 덧붙인다. 애절한데? 당당하게 애절하잖아요. 그의 책임감으로 다시 묻는다. 그렇게 당당한 비결이 뭔가? 규칙적인 자의래요. 웃으면서 어색하지 않게 윤호의 손을 놓는다. 윤호한테 내가 묻을까봐. 그 늙음이 묻을까봐. 성님, 나는 죽음이 두렵고 시체는 무서워. 고운 잔디가 펼쳐지고 소나무가 둘러싸고 있으면 뭐해. 아무리 풍경이 신성해도 혼자서는 못 갈 것 같아. 교감 선생 하던 신우가 내 말을 듣더니 가르치듯 그러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 혼은 승천하고 백은 땅으로 스며드는데 기는 공중에서 떠돌아다니다가 기일이 되면 제사 때 찾아온다고. 기와 백은 풍수지리하고 연관돼서 지속적으로 산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면서 죽은 것과 사는 것은 존재 전이일 뿐
별반 차이가 없대. 존재 전이 속아 웃고 지가 하품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별반 차이가 없긴 뭐가 없어. 물렁하고 뜨끈한 영감살이 다 제가 되고 집이 되는데 그렇게 큰 덩치로 개팍하던 인간이 최후로 순해져서 꼼짝도 안 하는데 그 시누이가 퇴직하고 교회에서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열심히거든. 나보고 임종 때 목사도 안 불렀다고 막 나무라는 거야. 천국 가려면 죽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나? 문학병자가 천국이 아쉬울까봐? 살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내세의 간절함 같은 게 왜 필요해? 휴대폰을 통해 들리는 박술래의 음성이 여전해서 마음을 놓는데 박술래가 말을 덧붙인다. 성님, 웃기지? 교회는 내가 다니기로 했어. 영감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영감 죽고 자꾸 한밤중에 깨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무릎팍을 쥐어 뜯다 새벽에 차도로 막 뛰어나간 적도 있어. 차도 한가운데 웅크리고 앉아 꼬챙이에 찔린 달팽이처럼 몸을 비틀고 움찔거렸어. 할 수 없이 종이에 부처님, 예수님, 알라신이라고 쓴 다음에 눈 감고 하나를 골랐더니 예수님이 걸렸어. 성님, 나는 지금 아무데나 찍어서 의지해야 돼. 안 그러면 자식들 괴롭힐 거요. 예수 믿은 지 사흘 됐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필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남루한 심상은 전부 다 걷어 버린 채 임상적인 수치로만 여길 수 있을까?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가 차를 덜어낸다. 의식도 예배도 축원도 아니 행동에 몸과 마음을 몰입한다. 찻가루를 담은 잔에 뜨거운 물을 부으니 스스로 한 바퀴 온을 만든다. 찬 공기가 고파서 베란다로 향한다. 힘주어 창문을 열었는데 익숙한 음성이 들린다. 왜 써야 되냐니? 너 그런 질문 좀 품고 살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 짓는 거야. 인간이니까 쓰고 인간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다들 무슨 의미인지 묻는데 그럼 인생 의미는 대체 뭐냐? 창턱을 짚고 상체를 숙이니 윤호의 뒷모습이 보인다. 가로등 아래서 누군가와 마주 보고 있다. 윤호에게 쉼 없이 말을 내뱉는 상대를 유심히 관찰한다. 버섯 모양의 머리 스타일 말고는 평범한 차림이다. 코는 납작한데 입이 미세하게 튀어나오고 입술도 이 아래로 도톰해서 말할 때 꼭 지저귀는 것 같다. 기어이 말하고 말겠다는 비장한 움직임으로 입술이 쉴 새 없이 움직인다. 음성이 높고 커서 2층 베란다까지 또렷이 들린다. 야, 너 나랑 해바라기를 잇는 서정 듀오를 만들어서 국민 서정 가요나 만들자. 돈도 벌고 세상도 존나 온화하게 만들면 좋잖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뿐인데 풍경이 아주 다르다. 밤거리가 한층 포근하다. 가로등 빛이 두 사람의 발밑을 노랗게 비춘다. 교수가 내 소설 보고 그러더라. 미친년, 칼춤 추는 구경을 재미있지만 누구도 돈 내고 예술의 전당에서 보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아기를 업은 여자가 칭얼대는 아기를 어른들아 낮게 노래를 부르며 천천히 지나간다. 아이의 엉덩이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가만가만 박자를 맞춘다. 검둥개야 짖지 마라.
꼬꼬다가 울지 마라. 우리 지훈이 잘도 잔다. 야, 넌 왜 맨날 아무 말이 없어? 물론 모르는 미친년은 무시하고 피해가는 게 상책이지. 근데 네 미친년이잖아. 너만 보듬어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 말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못 알아듣냐? 너도 진짜 습자지 같은 입맞춤이었다. 얼굴이 붉어졌을까? 좀 더 제대로 해 주었으면 싶었는데 윤호가 다시 다가간다. 나일라 향기가 코끝을 스친다. 이미 봄인가 멀리 시선을 두자 밤 바람에 낙엽이 스치듯 날리고 있다. 꽃향기가 아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향기도 좋구나. 안도와 피로가 희미하게 피어오른다. 낙엽마저 거의 떨어진 앙상한 나무 가지를 보고 아기 업은 여자를 보고 공터에 걸린 플랜카드를 보고 다시 그쪽을 본다. 당연히 애롭다. 하늘을 올려다 보니 감청색 밤하늘이 펼쳐져 있다. 여린 숙주가 잔뜩 들어간 녹두 부침개가 먹고 싶다. 박술래에게 전화해 볼까? 휴대폰의 버튼을 누르며 어쩔 수 없어. 나는 겨우 웃는다.